초겨울의 어스름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던 저녁이었다. 73세의 한기수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간병인 서진의 손목을 잡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당신은 일을 하러 오는 거고 나는 그저 환자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기다리게 돼요, 서진 씨. 간병인과 환자, 그들 사이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손을 빼지 못했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다. 교수님, 이건 우리는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눈에서 같은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 한기수가 손을 놓으려 했지만 이번엔 서진이 그 손을 붙잡았다. 저도 교수님을 뵙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요. 재활병원 301호 병실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감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반신, 마비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노 교수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살아가던 중년의 간병인.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서로에게 스며든 마음은 필연처럼 깊어져만 갔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외곽, 도시의 소음이 겨우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자리한 재활병원은 아침 햇살을 머금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이서진의 발걸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38, 누군가에겐 안정을 찾아야 할 나이였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었다. 간호사장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새로운 환자를 배정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시작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누군가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고 때로는 그들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야 하는 일. 서진은 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였지만 여전히 첫 만남의 순간은 긴장되었다. 한기수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73이시고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오셨어요. 간호사장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비극이 담겨 있었다. 전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셨대요. 가족은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미국에 살고 있어서.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차트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 적힌 간단한 의료 기록들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나이, 병명, 투약 내역. 하지만 그 숫자와 용어들 사이에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한때 강단에 서서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쳤을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301호 병실 앞에 선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두드렸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너무 밝으면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고 너무 무거우면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었다. 병실 안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고 창가 쪽 침대에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이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창문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한기수 교수님. 서진의 인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70대 초반이라고 하기엔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다. 학자의 눈, 오랜 세월 책과 사유 속에서 단련된 그런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서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숨어 있었다.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체념.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교수님 곁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는 승낙이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휠체어 옆에 놓인 물병을 확인하고 침대 시트의 상태를 살폈다. 간병인으로서 해야 할 일상적인 점검들이었지만 동시에 환자와의 거리를 가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물은 자주 드시나요? 수분 섭취가 중요하거든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부감은 없었다. 서진은 안도하며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재활운동 시간, 투약 시간, 식사 시간, 하루 일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녀와 한 교수의 공동 일정이 될 것이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전 교수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한기수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병원 정원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가을 바람에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저 나무 보이시죠?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서진은 조금 놀랐지만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오래된 나무 같네요. 벌써 세 번째 가을이에요. 여기서 보는 그 한마디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이곳에서 보낸 계절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는 시간들. 서진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첫날의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진은 한기수의 약을 챙기고 저녁 식사를 도왔으며 잠들기 전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때로는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밤 9시 서진이 마지막으로 병실을 확인하고 나가려 할 때 한기수가 불렀다. 이 간병인, 네, 교수님. 내일도 오시는 건가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서진은 잘 알고 있었다. 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거예요. 교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는 한은요. 한기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는 서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첫날은 늘 그랬다. 새로운 환자를 만나고 그들의 상처와 외로움을 마주하는 일.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한기수 교수의 눈빛, 그 깊은 외로움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 자신의 외로움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이혼 후 홀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채우지만 정작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없는 현실. 서진은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걸음을 재촉했다. 내일이면 다시 그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언젠가는 서로에게 익숙해질 것이고 어쩌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간병인과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예감이 스쳤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웠다. 지금은 그저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상을 돌보고 그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간병인 이서진의 역할이었다. 적어도 지금은 한 달이라는 시간은 낯선 두 사람을 익숙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때로는 위험할 만큼 가깝게 만들기도 했다. 서진이 병실 문을 여는 소리에 한기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으며, 그녀 역시 그의 침묵이 거부가 아닌 수용의 다른 표현임을 알게 되었다. 아침 7시 서진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병실로 들어섰다. 한기수는 이미 깨어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이제 그녀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다. 커튼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은 말이 아닌 고요한 리듬이었다. 물을 따르는 소리, 약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휠체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들만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서진의 말에 한기수가 작게 미소 지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그 미소 속에는 작은 안도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도 그녀가 왔다는 사실에 대한 안심이었을 것이다. 재활운동 시간이 되면 서진은 한기수를 부축해 치료실로 향했다. 처음에는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굴욕적이었을 그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들이 그에게는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말끝을 흐리는 그의 습관도 이제는 익숙했다. 완성되지 않은 문장들 속에는 그가 삼킨 감정들이 담겨 있었고, 서진은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려 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그려내는 것보다 품고 있는 것이 덜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한기수는 문득 말을 꺼냈다. 이 간병인은 가족이 있나요? 돌연한 질문에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환자들이 간병인의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한기수는 지금까지 그런 경계를 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딸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요. 좋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쓸쓸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서진은 알고 있었다. 그에게도 딸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거리와 시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오후가 되면 서진은 그의 다리를 마사지했다. 감각이 없는 다리였지만 혈액순환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묘한 친밀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때로는 그녀의 손길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 한기수는 눈을 감았다. 감각은 없어도 그 손길이 전하는 온기는 느낄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그의 저녁 약을 정리하던 중 한기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진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석양이 비치는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새겨져 있었다. 암이었어요. 3년을 투병하다가 그때는 내가 그녀를 간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진은 말없이 들었다.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상하죠.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한기수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무언가가 흔들렸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깨달음. 그것은 위험한 신호였다. 서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폭력적이었던 전 남편, 홀로 딸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간병인이 된 이유. 한기수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학자다운 조심스러운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대화도 깊어졌다. 철학을 가르쳤던 시절의 이야기, 제자들과의 추억, 학문에 대한 열정. 서진은 그가 단순한 환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아니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기수에게 서진은 더 이상 그저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텅 빈 일상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진이 퇴근 시간을 넘겨 병실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다. 굳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조금 더 있고 싶어서였다. 한기수도 그녀가 늦게까지 있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벌써 9시네요.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점점 어려워졌다.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알면서도 이별이 아쉬웠다. 서진이 문을 나서면 한기수는 한동안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고, 집으로 가는 서진의 발걸음도 자꾸만 느려졌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간호사장이 서진을 불렀다. 한 교수님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표정도 밝아지고 재활도 열심히 하시고 이 간병인 덕분인 것 같다고 의료진들이 그러더라고요. 칭찬이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가 한 일이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그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도, 그의 미소에 가슴이 뛰는 것도 모두 경계를 넘어서는 신호들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기수의 외로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가 들려준 아내와의 추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하지만 그것이 허락된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한기수가 먼저 인사했다. 기다렸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서진도 알고 있었다. 자신 역시 그를 만나기 위해 서둘렀다는 것을. 이 만남이 일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익숙함이 만들어낸 틈 사이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이 연민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그 틈을 메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틈을 넓혀가고 있었다. 한기수가 창밖의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잎이 다 떨어졌네요. 곧 새잎이 날 거예요. 그럴까요? 희망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서진은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그럼요. 봄은 반드시 오니까요. 두 사람이 나눈 것은 계절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에도 혹시 봄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은밀한 기대였다. 위험하고도 달콤한 기대. 초겨울의 어스름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던 저녁이었다. 서진은 평소처럼 한기수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손끝이 떨렸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의 다리를 닦아내는 동안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더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살아있는 조각품을 다루듯이 혹은 깨지기 쉬운 유리를 만지듯이. 한기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다. 감각이 없는 다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무언가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 간병인. 그의 부름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석양빛에 물든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결의 같은 것이 있었다. 네, 교수님. 요즘 내가 기다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아니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교차했다. 아침이 오기를,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이 웃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돼요. 한기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인생의 황혼에 서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서진도 알고 있었다. 교수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당신은 일을 하러 오는 거고, 나는 그저 환자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서진의 손목을 잡았다. 힘은 없었지만 그 떨림은 너무나 절실했다. 서진은 숨을 멈춘 듯 그 순간에 갇혀 있었다. 빼야 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성은 외쳤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손의 온기가, 그 떨림이 전하는 외로움이 너무나 익숙하고 아프게 다가왔다. 당신을 기다리게 돼요, 서진 씨.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 간병인이 아닌 서진 씨로 불리는 순간 그들 사이에 경계가 흐릿해졌다. 서진은 손을 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다. 교수님, 이건 우리는 알아요. 미안해요. 당신을 어렵게 만들어서. 한기수가 손을 놓으려 했지만 이번엔 서진이 그 손을 붙잡았다. 자신도 놀랄 만큼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서 같은 감정을 발견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 저도 교수님을 뵙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요. 고백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한기수의 눈가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눈물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그날 밤 서진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병실에 머물렀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떠나기가 싫어서였다. 한기수도 그녀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공유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게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며 한기수가 말했다. 아내가 좋아했어요. 눈 오는 날을. 그러셨군요. 처음엔 아내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당신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고백이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작은 몸짓에 한기수는 위로받았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서진은 출근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전날 밤의 일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선을 넘었다는 자각이 뒤늦게 밀려왔고 직업 윤리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이 간병인님, 한 교수님이 계속 찾으세요. 혹시 오늘 못 오시는 건가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도망치는 것은 비겁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한기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다. 그리고 이내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어제 제가 선을 넘었죠.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당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깊어져만 갔다. 서진이 그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줄 때 한기수가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볼 때 저녁 약을 먹으며 하루의 일상을 나눌 때 그들은 이미 환자와 간병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한기수가 악몽에 시달렸다. 서진이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다. 식은땀에 젖은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서진 씨. 네, 여기 있어요. 그 순간 한기수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었다. 거칠고 마른 그의 피부에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닿았을 때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 영혼이 서로를 갈구하는 순간이었다. 이대로 조금만 이대로 있어 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덕과 윤리가 외치는 경고음을 무시한 채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뺨을 쓸어내리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진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다시는 그 선 안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38배 간병인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 마음을 준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한편 병실에 홀로 남은 한기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순간에 찾아온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녀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졌다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갔다. 마치 두 사람의 감정을 덮어 숨기려는 듯이. 하지만 눈 아래 묻힌 씨앗이 봄이 되면 싹을 틔우듯이 그들의 감정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로 자라나고 있었다. 서진이 다시 병실에 들어선 날 한기수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고 있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메마른 그의 일상에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는 듯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이틀간의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진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교수님, 전 그냥 환자분 돌보는 일뿐이에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둘 다 알고 있었다. 한기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 말은 위험한 위로였고 동시에 달콤한 유혹이었다. 서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에게 단순한 간병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시 자신에게 환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재활운동 시간, 평행봉을 잡고 서 있는 그를 뒤에서 받쳐주며 서진은 생각했다. 이 거리가, 이 정도의 접촉이 그들에게 허용된 전부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등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거친 숨소리가 자꾸만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들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힘들면 쉬었다 해요.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단순한 격려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 이면의 의미를 서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고 있었다. 그날 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서진은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한기수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 평화로웠기 때문이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가봐야 하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서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직업적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답을 내리고 있었다. 간호실에 남아 마지막 재활 운동을 돕던 순간이었다. 한기수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하자 서진이 급히 그를 받쳐 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고 서로의 심장 박동이 전해질 만큼 가까워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기수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서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무엇이 아니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놓지 못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다. 그 포옹 속에서 그들은 잊고 있던 것들을 되찾았다. 따뜻함, 안전함, 그리고 살아있다는 실감.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었다. 한기수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들어왔고 서진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잡았다. 마치 놓으면 영영 잃을 것처럼.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서진의 질문에 한기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진실이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시작된 감정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노년의 환자와 중년의 간병인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그들은 외로운 두 영혼이었고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서진이 마침내 병실을 나섰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웠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눈물이 났다. 죄책감 때문인지, 안타까움 때문인지, 아니면 이 감정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한기수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70년 인생에서 이제야 찾은 이 감정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돌봄과 사랑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고 그들은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감정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아니면 마지막 구원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펜을 잡은 손은 자꾸만 주저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동안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건 제 일에 대한 책임이에요. 간호사장 앞에 선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간호사장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기수 교수와 그녀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복도 끝에서 보이는 301호 병실이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기수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다. 그녀가 사직 의사를 전했을 때 한기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들이 선을 넘은 순간부터 이런 결말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미안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마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봄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처럼 그는 초연한 척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끝이 그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니에요. 잠시라도 사람답게 느꼈어요. 서진의 고백에 한기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간병인으로서 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이렇게 가슴 깊이 들어온 사람은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랐다. 마지막 며칠 동안 서진은 여전히 성실하게 그를 돌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별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었고 모든 일상적인 행위들이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약을 건네는 손길도, 휠체어를 미는 걸음도, 다리를 마사지하는 시간도 모두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퇴직 전날 밤,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짐을 정리했다.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만난 날의 어색함, 조금씩 가까워진 시간들, 그리고 선을 넘은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생생했다. 정말 가야 하나요? 한기수의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더 머물면 둘 다 더 깊은 상처만 남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랑이 때로는 떠나는 것이라는 진부한 격언이 이토록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서진이 울먹이며 병실을 나섰을 때 한기수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한기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서진 씨,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도 섞여 있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70년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사랑.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메말은 그의 삶의 단비 같은 위로가 되어준 시간이었다. 그 후로 한기수는 서진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새로운 간병인이 왔지만 그녀와 같을 수는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마치 그녀가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 마치 눈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서진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지만 한기수 교수를 잊을 수 없었다. 때로는 그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들의 만남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진실했던 그 순간들은 영원히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때로는 상처가,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면서 며칠 뒤 서진은 사직서를 냈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한기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서진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70년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사랑.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메말은 그의 삶의 단비 같은 위로가 되어준 시간이었다. 그 후로 한기수는 서진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매일 같은 시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눈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기다렸다. 서진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지만 한기수 교수를 잊을 수 없었다.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진실했던 그 순간들은 영원히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때로는 상처가,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면서 간병인과 환자라는 경계를 넘어선 사랑.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을 전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